제 이름은 오치아입니다. 올해 68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골 초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평생을 가르쳤습니다. 퇴직 후에는 넉넉지 않은 연금을 받으며 고향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아들 박건우의 전화 한 통에 짐 가방을 들고 도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저희 아이 좀 봐주세요. 베이비시터 쓰는 것보다 엄마가 봐주시는 게 훨씬 마음 놓여요. 당시 손자 김준서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다 싶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박건우와 며느리 이서연의 새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제가 2억 원을 보태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준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제 이름을 등기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집이 곧 제 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저는 이 집이 제 돈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저는 그저 다용도실 옆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오늘 새벽 저는 또다시 5시도 안 되어 일어났습니다. 주방 유리문을 아주 조용히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안방에 있는 그들을 깨울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는 제 노인복지 카드로 할인받아 산채소들로 장을 봤습니다. 냄비에 불을 올리자마자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아침 일찍부터 냄새나는 음식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냄새 때문에 제 비염이 또 도졌어요. 이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늘 그랬듯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의 기복도 없었습니다. 이따가 맑은 흰죽 끓여줄게. 저는 황급히 뒤돌아 냄비 뚜껑을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냄비 속 계란 프라이를 내려다보며 마음이 조금 시큰했습니다. 김준서는 7시 반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점심 도시락을 싸서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를 배웅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그는 여전히 제 어깨에 기대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약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면 매일 피자를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피자도 할머니가 끓여주는 갈비탕만큼 맛있진 않을걸. 하지만 거기 기숙사는 화장실도 따로 있고 엄청 큰 도서관도 있대요. 속에 책자 보니까 1년에 한 번은 해외 실습도 보내준대요. 그는 신이 나서 말했고 눈은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정말 합격하면 할머니가 아무리 아껴서라도 너를 지원해 줄게. 그 말을 하고 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 연금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아이 한 명의 유학 비용을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빗자루를 막 내려놓았을 때 주방에서 이서연의 불평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음식은 여전히 너무 기름져요. 건우 씨 요즘 살도 많이 쪘고. 그리고 난방은 왜 그렇게 밤새도록 틀어놔요? 전기세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거실에 서서 무슨 말을 할까 했지만 입을 벙긋거리다 다시 닫았습니다. 박건우가 서재에서 나오다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며느리도 다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는 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무심코 동영상 하나를 틀었습니다. 화면 속 한노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쿄로 설 연휴를 보내러 갔다. 아래 댓글들은 온통 남의 집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침대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낮게 오가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학이라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 학비만 1년에 3천만 원이고 생활비는 1천만 원은 더 들 거야. 게다가 괜찮은 선물도 사줘야 하잖아.
우리 언니 말로는 딸이 유학 갈 때 친척들이 다 돈을 보탰대. 우리도 너무 초라해 보이면 안 돼. 엄마 쪽 돈은 더 못 건드릴까? 저는 그 말을 또렷이 들었고 마음속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10년 전 이 도시에 올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돕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하는 역할은 그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베이비시터일 뿐이며 심지어 환영받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처음에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의 기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천장에는 금이 간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 같았습니다. 주말 날이 막 밝아올 무렵 박건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저는 서둘러 겉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콩국물 한 잔과 제가 좋아하는 팥빵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 저는 작은 산에 앉아 콩국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도 아시겠지만 준서가 성적이 계속 좋았잖아요. 이번에 예비반에 합격했는데 선생님 말씀으로는 미국 유학 갈 희망이 있다고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 아이가 기특하지. 하지만 엄마도 아시겠지만 유학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초기 수속 비용, 어학원, 비행기 값, 숙소까지 전부 돈이 들어요. 사연시 쪽에서 당장 많은 돈을 융통할 수가 없고 제 대출도 막혀 있어요. 나더러 돈을 왜 달라는 거니? 그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냥 2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제가 연말 보너스를 받거나 대출이 해결되면 바로 갚을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얼마 전에 고향집 파셨잖아요. 서연 씨 말로는 통장에 돈이 좀 있다고 하던데 마음속에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그 집은 제 남편이 살아생전에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손대지 않고 비상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몇 년 전 정말 힘들어서 팔았지만 남은 돈은 병원비나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쓰려고 남겨둔 거야. 너희 집은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충분히 도왔잖아.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힘드신 건 알아요. 하지만 준서는 엄마가 가장 아끼는 손자잖아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준서가 기회를 놓치는 걸 보고만 계실 거예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준서가 방에서 뛰쳐나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저 제일 아끼시죠? 저 정말 미국에 가고 싶어요. 나중에 장학금 받으면 할머니한테 제일 예쁜 시계 사드릴게요. 저는 그의 눈에 어린 순진한 기대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엄마한테 전부 다 대달라는 게 아니에요. 서연 씨 엄마 쪽에서는 준서한테 금팔찌 한 쌍을 준비했다고 해요. 친척이나 친구들한테도 체면이 서야 하니까요. 금팔찌도 그리 비싸지 않을 텐데 겨우 200만 원 정도겠지. 그건 인정이지. 그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돈이 아깝기도 했지만 이 돈이 정말 돌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게 애교를 부리는 준서를 보니 결국 모질게 마음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전화 모바일 뱅킹 앱을 켰다 껐다 반복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이불 속에 숨어 송금 페이지를 열고 익숙한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힌 듯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번쩍하더니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제 마음의 한 조각도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서의 카카오 스토리 업데이트 알림이었습니다. 클릭해보니 사진 속에는 이서연의 어머니가 손목에 반짝이는 금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팔찌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글에는 사랑하는 외할머니, 팔찌 정말 마음에 들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정말 효심이 깊은 아이네요. 서연 씨는 정말 사람을 잘 대하네. 이거 정말 체면이 서겠네. 금팔찌 어디서 샀어요? 예쁘다. 같은 댓글들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순간 중심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댓글들을 스크롤하며 눈이 시큰거렸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팔찌의 돈이 제가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병원에 누워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모아둔 돈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 돈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는 수단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효심으로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끄고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에 불어왔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저를 한 번도 진정한 사람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현금 인출기, 불평하지 않고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 2천만 원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거래였을 겁니다. 그 식사는 이서연이 사흘 전부터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준서의 송별회라고 했습니다. 특히 자기 어머니까지 모셔와서 떠들썩하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녁에 일찍 옷 갈아입으세요. 오늘 사람 많으니까 잠옷 입지 마시고요. 그녀는 오후에 일부러 와서 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색 정장은 제가 몇 번 입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싸게 산 것이라 품도 안 좋고 구겨지기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말하니 공식적인 자리라고 생각하고 입기로 했습니다. 6시 이서연의 어머니가 들어오자 이서연은 즉시 마중 나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이고, 상이 이렇게 큰데 어디 앉아야 하나? 이서연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상석에 앉으셔야죠. 에어컨이랑도 가깝고요. 이서연은 그를 잡아 끌고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자리는 주방을 마주보고 가장 편안한 구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제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들어서자마자 제 그릇과 수저가 주방 문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서연의 어머니가 벌써 음식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음식 솜씨가 점점 더 좋아지네. 이 새우 요리도 딱 알맞게 볶았어. 제가 어떻게 어머님 솜씨에 비하겠어요. 그녀는 웃으며 이서연의 어머니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이 갈비찜은 어머님께 특별히 배운 거예요. 오늘 수입 돼지고기로 만들었어요. 저는 제 앞에 놓인 채소를 집어 먹으며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절반쯤 나왔을 때 이서연은 술잔을 들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 준서가 무사히 유학을 가게 된 건 정말 저희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예요. 수속도 빨리 진행됐고 짐도 다 꾸렸고 선물까지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그녀의 말은 아주 가벼웠지만 어딘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 엄마 쪽에서는 준서한테 금팔찌 한 쌍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쪽 친척들도 저희 아이가 교양 있고 예의 바르다고 알게 될 거예요. 이서연의 어머니가 말을 받으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금팔찌는 우리 서연이가 정말 마음 써서 준비한 거지. 노인네가 차기에 딱 좋더라. 그날 손에 받아보고는 벗기 아까웠다니까. 노인네라는 세 글자를 듣는 순간
제 손은 무의식적으로 움찔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뼈마디는 굵고 피부는 늘어졌으며 손톱 가장자리에는 거스러미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동안 핸드크림도 아까워하며 바르지 않던 이 손은 준서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교복을 빨아주고 수없이 많은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금팔찌 하나만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저 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것도 좀 드세요. 박건우가 갑자기 탕수육 한 조각을 제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저를 챙기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김준서가 이서연 옆에서 술잔을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께 한 잔 올리겠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그는 이서연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이서연, 그리고 박건우에게 차례로 잔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일부러 잊은 것이 아닐 겁니다. 그저 눈앞의 예의상 진짜 힘쓴 사람은 그쪽 외할머니라고 생각했을 뿐일 겁니다. 저는 계속 음식을 먹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의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유학 수속, 앞으로의 일정, 그리고 외국 교수님께 드릴 선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장자리에 앉아 마치 이 테이블과 보이지 않는 막으로 분리된 듯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끌어올랐고 머리도 약간 무거웠습니다. 어지러워서요. 먼저 방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그저 네, 조심히 가세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교하게 차려진 식탁을 지나 이서연이 특별히 꾸며놓은 환영의 배경 장식을 지나 방문을 열고 제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세상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뻣뻣한 재킷을 벗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앞에는 그 팔찌가 번쩍이며 다른 사람의 손목에 채워져 있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녁 식사도 하지 않았고 다시 방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는 문을 뚫고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마치 기름 방울이 물 위에 떨어져 조용히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식사 후 저는 며칠 밤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이 되면 침대에 앉아 작은 상리에 물건들을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낡은 가계부, 의료보험 카드,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사용의 가장자리가 하얗게 다른 은행 카드. 가계부에는 지난 몇 년간 가족을 위해 지출한 몇 년간 가족을 위해 지출한 크고 작은 일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기밥솥, 학비, 여행 경비, 심지어 손자의 어릴 적 교육 경비, 심지어 손자의 어릴 적 교일적 교육이야. 아무도 제게 영수증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지 물어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지갑을 열면 그들은 제가 지불할 것이라고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돈을 쓰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저는 은행 카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안에는 3,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모든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노후, 자금이나 만약의 병원비로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를까봐, 언젠가 제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때 누가 저에게 약을 사줄지 계산해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밤새도록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은행 카드를 그들의 세상에서 완전히 빼낼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계란을 삶고 고구마 2조각을 찌고 제가 가장 잘 끓이는 흰죽을 만들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건우가 눈을 비비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벌써 아침밥 차렸어요? 저는 별다른 인사 없이 고개를 숙여죽 한 그릇을 퍼주었습니다. 다 먹고 할 얘기가 있어. 그는 앉아서 죽을 한 입 빼어 물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혹시 준서 캐리어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서연 씨가 어댑터가 하나 부족하다고 하던데.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치 남의 이야기라도 하는 듯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우야, 오늘부터는 분명히 말해둘게. 너희에게 더 이상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그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엄마, 무슨 농담이에요? 아니, 나 진심으로 생각했어.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말만 하면 돈을 내놓는 노파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때 이서연이 안방에서 머리를 묶으며 나오다가 비웃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정신 차리셨네요. 그럼 준서가 엄마가 갑자기 돈을 끊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날 원망한다면 그건 내가 이전에 너무 많이 줬기 때문일 거야. 이서연은 눈을 흘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건우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그 은행 카드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이어서 휴대전화를 열어 김준서의 학비 계좌에 연결된 자동 이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비용으로 주었던 체크카드도 해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제 손은 떨리지 않았고 마음도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늘 억울하다고 느꼈던 이유는 고맙다는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의 양심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사받을 자격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돈은 저의 마지막 경비였습니다. 돈을 지키지 못하면 저 자신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그 가계부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4년 8월. 더 이상 남을 위해 애태우지 않기로,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지 않기로 결심하다. 연금을 끊은 다음 날, 집 안은 마치 기압계라도 바뀐 듯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침 식사는 제가 평소처럼 차렸지만 식탁에서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박건우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며 기계적으로 빵을 씹었고 이서연은 무표정하게 계란을 까먹었습니다. 계란 껍데기가 접시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아무도 제가 잘 잤는지 묻지 않았고 이서연은 절반쯤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저 오늘 점심은 밖에 일이 있어서 안 들어와요. 나가기 전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노인네. 이제 정말 기계가 넘치고 주관도 뚜렷해졌네요. 저는 아무 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으면 괜찮았을 텐데 말하는 순간 그 어조는 마치 이제야 깨어나서 똑똑한 척하는군 하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박건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한마디라도 하면 편을 잘못 들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와 손자 둘만 남았습니다. 손자는 우유를 몇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안 사랑하세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난 대신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돈 안 준다고 했어요. 앞으로 저도 안 돌봐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 저 자신도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한마디 말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한 그릇 한 그릇의 국, 한 벌 한 벌의 옷, 한 푼의 학비 속에 숨겨진 정성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알아줄 것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돈의 행방만 보았을 뿐 지난 세월 제가 무엇을 텅 비웠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품에서 잠시 머물다 몸을 빼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쫓아가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햇살이 좋았지만 집 안은 싸늘했습니다. 저녁에도 밥은 차렸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늦게 들어와 신발도 갈아 신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건우는 야근 핑계를 대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과자를 조금 먹고는 배가 안 고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다시 냄비에 담아 보온하고 베란다로 가서 빨래를 널었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모든 동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무언가를 깨울까봐 두려운 듯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없었고 그저 옅은 회색 구름이 솜털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빨래 집게를 쥐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아래층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떠들썩한 노래소리와 제 발밑 세탁기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한 가족 속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강 한가운데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 옆 협탁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 도시에 올 때 고향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남겨진 잡동사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통장 표지, 끊어진 머리핀, 그리고 꽃무늬가 새겨진 낡은 작은 열쇠 하나. 저는 열쇠를 꺼내 손바닥에 놓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건 예전 집 열쇠였습니다. 집은 벌써 갈았지만, 제가 계속 갈았지만, 그건 제 평생 동안 제가 진정으로 소유했던 공간, 한때의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열쇠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에는 참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참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심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침묵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돈을 내지 않으면 너는 중요하지 않아. 그 고향집 열쇠를 손에 쥐고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날이 막 밝아올 무렵 저는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 평소 사용하지 않던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3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채아야?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미경아, 나야.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 정미경은 제가 젊은 시절 고향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은 모두 타지에 나가 있어서 평소 혼자서 작은 부동산 관리와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었고 오직 그녀만을 믿었습니다. 우리 마을 뒷골목에 있는 그 낡은 집을 팔려고 해.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그 집 아까워서 늘 못 판다고 했잖아? 아까워도 소용없어. 그 집 그냥 두면 벽까지 갈라지잖아. 어차피 아무도 안 살고. 그녀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사진을 찍고 시세를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저는 산에 앉아 서서히 어두워지는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손자가 친구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동영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와 이서연이 백화점에서 캐리어를 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목은 유학 준비를 위한 인생 첫 고사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네 글자
고사양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그 집은 비록 20년 전에 지어진 낡은 벽돌집이었고 위치도 좋지 않았지만 저와 남편이 한 벽돌 한 벽돌 쌓아 올린 집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 집이 제가 가장 건드리고 싶지 않은 퇴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지막 의지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나 자신을 위한 길을 남겨둬야지.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제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사진, 의료보험 카드, 통장, 몇 벌의 옷과 약품을 모두 짙은 회색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바퀴가 좀 낡아서 끌 때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그날 밤, 저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새 것으로 바꾸고 정미경, 박재, 그리고 실버타운 상담실 번호만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날이 채 밝기도 전,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서 작은 캐리어를 꺼내 문으로 끌고 갔습니다. 혹시라도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울까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짧은 쪽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두 문장뿐이었습니다. 너희에게는 너희의 삶이 있고 나에게도 나 자신의 삶이 있어야 해. 원망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가 화가 나서 떠났다고 생각할 뿐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주체적으로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저는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어젯밤 손자가 다 먹지 않은 감자칩 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가방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고 박건우의 신발은 현관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캐리어는 묵직한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와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만이 하나씩 울려 퍼졌고 제 심장이 또렷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고속철도역으로 가는 급행열차로 갈아탔습니다. 역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승객들은 분주하게 오갔고 저는 그 속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저 캐리어 바퀴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제가 결심을 가지고 떠나는 중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역에 도착하기 전 저는 좌석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신분증과 작은 수첩을 꺼내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첩 속에는 제가 얼마 전 인터넷에서 찾아본 실버타운 홍보 전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푸른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건물 앞에서는 사람들이 바둑을 두거나 춤을 추거나 해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고속철도에 올라 좌석을 찾아 짐을 놓았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햇살이 막 스며들어 비스듬히 제 몸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다시 가방에 넣고 그 수첩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가야 해. 이 말을 내뱉자 가벼운 바람 소리 같았지만 제 몸 안에서는 마치 산 하나를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찬박 풍경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치 제가 드디어 작별을 고한 꿈처럼. 고속철도는 남쪽으로 향했고 날씨는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태양의 집구에 2분 동안 서 있다가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에는 아주 깨끗한 잔디밭이 있었고 그 위에 유유자적한 안식처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아가씨가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치아 어르신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낮아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녀는 아주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입주를 환영합니다. 이미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시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무심코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바닥은 옅은 나무 문이었고 걸을 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방벽에는 서예 작품과 꽃 그림이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유자향이 감돌았습니다. 이쪽은 모임실입니다. 매주 강좌를 열고 어르신들을 위한 서예 교실과 악기 강습도 있습니다. 위층에는 의료실이 있고 24시간 간호사들이 교대로 근무합니다. 긴급 호출 팔찌는 착용하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왼손에 있는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작은 팔찌를 보았습니다. 시계처럼 가벼웠지만 보호 장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또 엘리베이터 옆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건강 기록 패널입니다. 매일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시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따님이 보고 싶으시면 원격 동기화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오 어르신,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먼저 좀 쉬세요. 생활 도우미를 불러서 짐 옮기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의 작은 마당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한 할아버지는 바둑판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할머니는 웃으며 그에게 물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동작은 날렵했고 이른데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 오셨나 봐요. 이 동네는 처음이시죠. 제가 뒤돌아보니 감색 스웨터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얼굴은 혈색이 좋았고 발걸음은 경쾌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김이에요. 다들 김이모님이라고 부르죠. 오차, 좋은 이름이네요. 그녀는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처음 오면 좀 어색할 거예요. 저도 처음 왔을 때는 조심스러워서 밥 먹을 때도 비싼 반찬은 못 시켰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메뉴판에 있는 음식은 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먹고 싶은 대로 시키면 돼요.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반년 됐죠.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들 내외랑 살았는데 화병까지 얻었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매일 제 시간을 제가 알아서 짜고 춤도 출 수 있어요. 그녀는 저를 데리고 열쇠를 받고 입주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제 방은 3층에 있었습니다. 일식형 남짓한 공간에 화장실, 베란다, 작은 주방이 딸려 있었습니다. 베란다 밖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깨끗하고 반듯하게 정돈된 이불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손가락이 솜털 속으로 파고들자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녁에는 설명서대로 공용 목욕탕에 가서 몸을 담갔습니다. 물은 미지근했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칸막이로 나뉜 욕조들이 있었고 전담 직원이 청소했습니다. 벽에는 유자향 아로마 오일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싸자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눈물이 편안함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6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자신을 잘 돌봐본 적이 없지는. 저는 욕조에 기대어 눈을 감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사는 거지. 물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저에게 대답하는 것 같기도 했고 지난 세월 동안 침묵 속에 쌓여있던 제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잠결의 주방 소리를 듣지 않았고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려고 할 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박지혜가 고운 주머니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옅은 회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어릴 적 처음 열이 났을 때 제가 그녀를 보건소에 데려갔을 때처럼 차분하면서도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왔니?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녀 손에 들린 것을 받으려 했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엄마 보러 왔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온 김에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좀 가져왔어요. 그녀가 보온 주머니를 열자 안에는 떡볶이 한 그릇과 제가 좋아하는 매운 양념장이 담긴 작은 통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릴 때 이거 좋아했잖아요. 기억나요? 그녀는 떡볶이를 작은 상미에 놓았습니다. 기억나지? 저는 고개를 숙여 웃었습니다. 네가 고등학생 때 내가 하루 걸러 한 번씩 져서 도시락에 넣어줬잖아. 오빠가 탐낼까봐 일부러 오빠 몰래 줬지. 그녀는 가볍게 웃었지만 말을 잇지 않고 그저 제가 먹기 좋게 젓가락을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녀는 앉아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지내는 건 어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삼시세끼 다 챙겨주고 몸도 돌봐주고 나도 더 이상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조용히 지낼 수 있어.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좀 더 일찍 떠났어야 했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어릴 때 저는 늘 엄마가 오빠만 편애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학비도 제가 벌고 장학금도 제가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는 저를 한 번도 학교에 못 가게 한 적이 없었고 학비도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에게도 분명 한계가 있었고 최선을 다하셨던 건데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어떤 말들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미경 이모가 엄마가 고향집을 팔았다고 했어요. 그 돈 지금 엄마 통장에 그대로 있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제가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자료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후 신탁에 대한 소개 자료였습니다. 그림과 글이 간단해서 저처럼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돈을 노후 신탁 계좌에 넣어두세요. 돈은 엄마 명의로 되어 있고 의료비나 일상생활비 같은 지출에 연결되어 있어서 자녀들이 함부로 가져다 쓸 수 없고 마음대로 인출할 수도 없어요. 만약 엄마가 나중에 입원하거나 몸이 불편해지면 플랫폼에서 돌봄 서비스를 알아서 해줘요. 저는 그 종이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제가 일찍 알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주도권을 쥐고 계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엄마가 바라는 것처럼 고마워할 줄 아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즉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잠시 답답했다가 이내 편안해졌습니다. 네가 이런 일들을 처리해 줄 수 있겠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집행인이 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엄마에게만 있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저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아, 이 세상에는 여전히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돈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내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혜야.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는 너를 잘 돌보지 못했는데 너는 여전히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웃었습니다. 눈가에 약간의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후 저는 베란다에서 난초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이서연이 하이힐을 신고 성큼성큼 앞서 걷고 있었고 박건우가 뒤따르며 고개를 숙이고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급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물 뿌리기를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와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두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병문안 온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박건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엄마 보러 왔어요. 저는 아무런 내색 없이 한 발짝 비켜섰습니다. 들어와. 이서연은 앉지 않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제 방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꽤 근사하게 사시네요. 집도 새 거고 환경도 좋고. 그녀는 상위에 놓인 신탁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돈도 따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차 두 잔을 따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계속 살 생각이에요? 그녀는 차를 마시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집 한 돈을 여기다 다 쓴 건 아니죠? 맞아. 저는 앉았습니다. 돈은 내 거야.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했어. 그녀는 비웃으며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돈을 다 써버리면 저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준서는 유학 중이고 아직 학생인데 엄마는 조금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저는 박건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말리려는 듯 했지만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실버타운이 매달 1,000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하던데 활동이나 돌봄 서비스도 항목별로 돈을 받고요. 엄마는 지금 건강하시지만 몇 년 후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 돈으로 충분할까요? 결국 저희한테 의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움직이지 않고 책상으로 가서 서랍에 넣어둔 팔찌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내 매일 건강 기록이야. 심박수, 혈압, 체온이 플랫폼에 자동으로 기록돼. 장기 요양보험도 드러나서 혹시 내가 쓰러져도 너희가 한 푼도 낼 필요 없어. 이서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팔찌를 제자리에 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늘 내가 돈을 다 써버릴까봐 걱정하지만 사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건 내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너희 손에 없다는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었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엄마. 박건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엄마, 혹시 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엄마를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엄마의 계획을 묻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 예전 계획은 전부 너희에게 주는 거였어.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무겁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는 네 아내가 나를 귀찮아하고 너는 나를 잔소리꾼으로 여기고 손자는 내가 자기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어. 방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고 밖에서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서연의 손은 꽉 쥐어져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외면하는 게 아니야. 나는 드디어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나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박건우는 고개를 숙이고 과일 봉지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에 20분도 채 앉아있지 않다가 결국 일어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이서연은 문을 나서기 전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고 싶으시면 저희는 말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안 돌아갈 거야. 이곳이 내가 스스로 선택한 집이야. 그녀의 얼굴 근육이 움찔했고 문을 잡아당겨 빠르게 나갔습니다. 박건우가 뒤따라갔습니다. 나가기 전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낯선 사람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해냈습니다. 오 어르신, 초안은 이미 작성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공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 법률 담당자인 김 대리가 제 맞은편에 앉아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으로 말하는 속도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고 은퇴 안경을 쓰고 있어서 늘 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에는 개인 유산 처리 계획이라는 네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을 앞둔 사람만이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일찍부터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어르신이 연금 신탁과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계좌의 자금은 모두 잠금 처리되어 의료, 생활돌봄,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자녀들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대리 인출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는 여전히 어르신 본인이시고 집행인은 어르신이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행인은 내 딸 박지혜로 해줘. 다른 자녀는 명확히 제외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아주 정중하게 물었지만 저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제외할 필요 없어. 그냥 지혜 혼자만 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에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제가 처음에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유언장. 어르신이 특별히 복잡한 자산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명의의 현금 예금, 물품, 그리고 사후 처리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저는 펜을 들고 한 줄씩 서명했습니다. 이 종이 위의 글자는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오직 저 자신과 제가 돌보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제 사후 처리도 이미 생각해 두었습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고 장례식을 열지 않고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장해서 감나무 아래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돌봄 계획도 이미 실버타운에 제출해 두었습니다. 만약 중대한 질병으로 의식이 불분명해질 경우 기관 삽관을 하지 않고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지혜가 대신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글자까지 서명하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약간 시큰거렸지만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개의 설명문도 한 줄 적어드릴까요?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적어줘. 그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한 문장씩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돌보고 싶지만 너희가 마음이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을 돌볼 것이다. 김 대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유언장은 제가 무언가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함부로 옮겨지는 벽돌이 아니고 아무나 털어가는 돈주머니도 아니라고. 나는 내 인생을 결정할 권리가 있고 내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낼 권리가 있다고.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실버타운의 공용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은 햇살이 좋았고 몇몇 할머니들이 태극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작은 느리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문득 예전에 제가 하루 종일 삼시세끼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느라 바빴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차 한 잔을 진지하게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위에 놓인 대추 계피차는 아직 따뜻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후 저는 그 유언장과 신탁 계약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의료보험 카드, 신분증, 팔찌 충전기,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저와 함께했던 가계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계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기시키기 위해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초저녁 저는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 오늘 신탁이랑 유언장 계약했어. 앞으로 네가 내 집행인이야. 그녀는 전화 저편에서 잠시 조용해졌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저는 제 스스로가 그 집안일과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편지는 등기우편으로 안내 데스크에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김준서에게 용돈을 보낼 때 쓰던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라고 적힌 것을 보고 저는 그것이 준서의 글씨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체는
아직 학생다웠지만 글줄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방으로 돌아와 베란다 아래 작은 등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었습니다. 여관에서 찢어낸 듯한 편지지 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 지도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마치 뒤늦은 해명 편지 같기도 했고, 멀리 있는 어른에게 소년이 보내는 화해의 편지 같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만약 제가 그날 금팔찌 돈이 할머니가 내신 돈이라는 걸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로 사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엄마랑 외할머니가 주신 선물인 줄 알았어요. 아빠가 며칠 전 무심코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할머니가 고향 집을 팔아서 제 학비를 대주셨다는 걸 저에게 말해주지 않으셨을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저 너무 둔했던 것뿐이에요. 여기 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가끔은 설거지를 하고 가끔은 교내 조교를 하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어요. 어릴 적 할머니가 저를 학교에서 데리러 오실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구마 마탕을 만들어 주셨던 게 생각나요. 할머니는 늘 그렇게 정직하시고 누구와도 다투지 않으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많은 것을 억울하게 참아오신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할머니를 이곳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비록 한 끼 식사라도 같이 하고 캠퍼스를 한 바퀴 같이 걸으면서 저와 사진 한 장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할머니가 원치 않으시면 저도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제가 이 모든 것을 일찍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줄을 읽을 때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편지는 제 무릎 위에 떨어졌고 저는 의자에 기대어 가을바람에 산란이는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이는 결국 아이야. 그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 그저 어릴 때부터 너무 순조롭게 자라서 뒤돌아볼 줄 몰랐던 것뿐이야. 저는 흥분하지도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억됨에 대한 감동은 이 나이가 되자 이미 마음속 깊이 묻어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루가 지난 후 저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길게 쓰지 않고 몇 마디만 적었습니다. 준서야, 너는 지금 네 인생을 잘 살아가는데 집중해야 해. 할머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저 나중에 네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갖게 되면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진정한 감정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여기서 모든 것이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 2년이 닿으면 다시 만나자. 할머니를 잊지 마. 저는 편지 마지막에 날짜를 적고 봉투에 넣어 직접 안내 데스크에 가서 붙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아가씨는 편지를 받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손자분이 미국에서 편지를 보내다니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를 겁니다. 이것은 감동이 아니라 뒤늦은 예의이자 한 발 늦은 정이라는 것을. 저는 그들이 뉘우치기를 기다려야만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사과를 제가 잘 살 수 있는 이유로 삼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듣기로는 그날 박건우가 집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가실 줄은 몰랐어. 그는 제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서연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남은 밥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정미령이 전해준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작에 버렸어야지.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준서의 편지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그의 어릴 적 사진 한 장을 붙였습니다. 그는 6살이었고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작은 여우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에 편지와 사진을 봉하고 그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난 세월 제가 기록했던 셈들은 다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정리했고 정리할 수 없는 것은 바람에 날려보내면 됩니다. 제 지금의 삶은 더 이상 누구를 위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 어르신,
이 제안 정말 좋네요. 제가 진행을 맡을게요. 김 이모님이 손에 든 유산 계획 책자를 탁자에 탁 하고 내려놓으며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금 인쇄한 강의 계획표를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먼저 3가지 주제로 강의를 할 거예요. 첫째는 보이스피싱 예방, 둘째는 재산 위임, 셋째는 자녀 상속 위험이에요. 지혜가 제 옆에 앉아 안경을 쓰고 자료를 넘겨보며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변호사님 강의가 명쾌해서 어르신들이 다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실버 생활 제안 모임이라고 불리는 이 활동실은 저희가 실버타운 내 노인 동호회에서 신청해서 개조한 곳입니다. 몇 개의 테이블, 프로젝터 한 대, 화이트보드 하나, 벽에는 저희가 직접 인쇄한 슬로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 노년, 내가 정한다. 저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의자에 앉아 제 앞에 둘러앉아 다음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몇몇 동년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낙산 예방 훈련, 노인 사기 사례, 가족 의료 협의 절차. 이 모든 것은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73세 이모 어르신이 강의를 듣고 나서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늘 아들한테 집 이야기를 할 엄두가 안 났어요. 오늘 어르신 강의를 듣고 나니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급할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아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이 한 걸음 내디디셨으니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감동적인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제대로 된 삶의 디테일, 그리고 마음 놓을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제안 모임은 2달 동안 4번의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평균 매번 20명이 넘게 참여했고 가장 어린 분은 62세, 가장 많은 분은 87세였습니다. 퇴직 교사, 전직 간호사도 있었고 30년 동안 노점상을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노년을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첫 번째 청춘 여행을 떠났습니다. 교회의 한 과수원에 가서 귤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중형버스를 대절하고 한 사람당 모자 하나, 물 한 병, 도시락 하나를 받았습니다. 김 이모님이 제 옆에 앉아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햇살 속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는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야 시작이었네. 저는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과일나무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밭두렁에 쭈그리고 앉아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모두 웃으며 땅에 떨어진 과일을 줍고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늙어간다는 것은 누구에게 의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침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실버타운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뭇 잎은 이미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지만 질감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저는 그 낡은 가계부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70세 이후 매일매일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쓰는 일기다. 저는 가계부를 닫고 등나무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와 옆방에서 황매의 중국 전통극을 연습하는 노랫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노후는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노후라는 것을. 오치아는 한 번도 남을 위해 걱정하는 역할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었고 어머니였고 할머니였습니다. 이른 새벽 일어나 밥을 차리고 묵묵히 돈을 내어주고 억울함을 삼키던 착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내와 희생이 가족을 묶어주는 접착제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그 식탁에서 변두리로 밀려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녀의 변화는 어느 한순간의 단절이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 쌓인 서늘한 마음과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높여 다투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문을 닫고 자신을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향집을 팔고 금전적 의존 관계를 끊고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유언장을 쓰고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에게 의지하며 살던 노인에서 스스로를 책임지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늘 마지막에 두는 것에 익숙한 어머니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당신도 언젠가 더 이상 집안일을 할 수 없고 자녀에게 돈을 줄 수 없을 때 혹시 짐처럼 여겨지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도 혹시 한밤중에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방박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가 이방인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당신도 혹시 노년의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엄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창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실 몇 번째 구독자분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마음울림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에 다시 만나요.